강력한 경고를 했다. 중국에 대한 비판을 한 게 본질이 아니라 그렇죠.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의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친중국 노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일침을 가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전면에 계셨고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부분도 많이 좀 절감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게 이제 2021년 6월에 제가 이제 KBS 기자 다니다가 여튼 뭐 윤석열 당시 후보가 같이 하자고 해서 그렇게 나와서 1년 동안 대선을 한 거죠. 네. 그때 뭐 경선 본선에서 2022년 3월 달에 그렇게 대선하고 나서 3년 만에 조금 뭐 여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란 게 사실 시작했을 때 그 느낌과 그다음에 끝나갔을 때 느낌이 굉장히 확연히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의 상황을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굉장히 그거를 강렬하게 돼 있을 텐데 모든 권력은 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맞아요. 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시대에 이틀째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뒤에 분명히 다루겠지만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첫날부터 사실상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대통령, 그다음에 자신 측근들을 위한 그런 이재명 정부의 어떤 민낯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서 계속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살고자 그 사법부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 대법관들을 그 늘리는 어떤 작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진보 정권이 잘하는 게 말은 그렇게 잘 만들죠. 하지만 실제 그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 그렇게 보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것들이 좀 묻어나서 이번 선거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신문 1면에 한쪽에 또 다뤄진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체코 원전, 그렇죠.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이게 최종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 탈원전의 그 기조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급기야 우리가 바라카 원전, 이명박 정부 바라카 원전 이후에 26조 원이란 큰 쾌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된 날에 이런 게 또 있다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축포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저희가 부족해서 선거는 진 건 팩트예요. 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중에서 해서 잘했던 부분이 있고 이게 사후적으로 다시 평가받을 요소가 분명히 있다. 저는 개헌과 탄핵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붕 떠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에 있어서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위기, 그 민주주의가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어필이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의 문제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잘 하길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겠죠. 근데 통합적인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말이 아니라 법치거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법 위에 평등하고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떤 사람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하는데 결국은 어제 행동은 말은 모두의 대통령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사법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이제 행위라는 그 어떤 부분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또 5개 재판도 중지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모두의 대통령이며 심지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는 걸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왕처럼 자기 관련된 거는 아예 재판도 못하게 하면서 그게 평범한 시민의 나라인가요? 왕의 나라지.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이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가장 가까이에서 권력의 흥망성쇠를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드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권력이요. 진짜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국민들의 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지금 화려할 것 같지만 건불 10일이라고 했나요? 10년인가요? 10일인가요? 헷갈리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1800일 정도 되겠죠. 365일 곱하기 5니까 한 그렇죠. 2000일 정도 되겠네요. 임기가 그 정도 될 텐데 이제 이틀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 관련된 입장을 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국제적으로 파장을 좀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중국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 라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게 동맹국의 대선을 논평을 하면서 중국을 거론한 거,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거론한 거,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저는 미국이 네. 중국을 비판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지금의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지켜보겠다. 뭐 이런 거죠. 지켜보겠다 그런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싫다 좋다 그걸 떠나서 네. 저는 한 정부는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은 영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국민의 반에 의해서 반에 또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다면 외교든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균형 있게 가는 게 맞고 이제까지의 정부 정책에 있어서 외교가 한미 동맹이라는 어떤 기치 그 바탕 위에서 이뤄진 부분이 있다면 그게 그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5년을 잠시 위임을 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2000일 가까운 5년 동안 내내 모든 것들을 위임한 게 아니라 그때 언론과 오늘같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민주당은 여대 야소국 국면이기 때문에 비판받을 곳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민주당의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이란 게 국제관계에서도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재명 대통령 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중국과 대만에 쉐쉐하고 있고 또 사드, 예. 이 사드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미국의 어떻게 보면 현실화된 어떤 북핵 위협,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미국으로부터 가져와서 우리가 경북 상주에 배치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웬 사드냐? 보일러 놔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네. 희화했습니다. 사드를 누가 싫어합니까? 중국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고 봉쇄하고 이걸 네. 어떻게 할 것인가가 민주당과 공화당 똑같습니다. 그 트럼프 정부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중국을 견제하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 가치를 어떤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는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김일성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각근론이 있습니다. 각근론이 뭐냐면 갓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의 끈을 딱 끊으면 날아가잖아요. 예. 하나가 미국이고 하나가 일본이에요. 그렇게 진보 정권에서 반일 그 민족주의, 반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서 끊임없이 공격했던 과거사에 매몰됐던 그런 것들을 했던 게 문재인 정부고 지금 이재명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력한 경고를 했다. 중국에 대한 비판을 한 게 본질이 아니라 그렇죠. 예.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의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친중국 노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일침을 가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 본인은 균형.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크게 얘기했을 때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거창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자주란 말이 굉장히 좋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이득을 어떤 주권을 유지하면서 이득을 취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념적으로 뭐 자주다, 주권이다 뭐 그런 것들이 한반도 운전자론이 과연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우리의 실익을 극대화했느냐? 그게 어떤 극대화했습니까? 삶은 소 대가리라는 그런 얘기도 받고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는 얘기도 듣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혼밥 가서 혼밥하고 기자들은 얻어 터지고 뭐 높은 우리는 작은 나라 거기는 높은 봉우리 예. 뭐 시진핑의 중국만과 함께하자고 했는데 우리 어떤 대접 받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매듭을 하면서 실제로 북한을 대하고 중국을 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까지 우리가 잘한 부분, 윤석열 정부가 잘했던 어떤 한미 동맹의 어떤 기치하에서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심히 우려가 되고, 특히나 지금은 군사동맹, 예. 그런 안보동맹뿐만이 아니라 경제동맹에 있어서 미국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는 그렇죠.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신뢰감을 좀 잃은 면이 있다. 그리고나 특히나 뒤에서 다룰 수도 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네. 총리는 지금 시대의 총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경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됐느냐? 저번에 최고 그 전당대회 때 어떻게 됐습니까? 1등이 정봉주 전 의원이었잖아요. 근데 왜 표가 이렇게 안 나오지? 네. 그러면서 라방 비슷하게 차 안에서 했더니 김민석 후보가 1등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측근을 꽂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이걸 봤을 때 얼마나 좀 약간의 희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중국 관영 언론이 다루기도 했었더라고요. 중국 칭화다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래서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도 이를 좀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뭐 미국 측이 자신의 됨됨이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해 억측하는 오래된 버릇을 버리고 중한 관계 이간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뭐 트럼프의 뭐 관세 같은 부분도 있고, 지금 그에 반면해서 이제 중국에서는 또 서해에 또 구조물과 부표 같은 걸 설치하기도 하고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외교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시작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라는 거를 우리 취임 첫날에 이런 메시지를 냈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비슷한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한 말씀만 붙이자면 저 실용, 그다음에 할 말을 하는 그런 외교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해 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아무 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이 있고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영토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영토라는 거는 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잠시 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당 대표 시절에 그 싱하이밍 만나서 중국 대사관을 몸소 친히 찾아가서 어떤 얘기 들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죠. 중국의 패배 베팅하다가는 나중에 후회한다. 사실상 협박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라도 하셨나요? 아무 얘기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왜 중국 앞에서 그렇게 작아져야만 하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저는 뭐 자신 있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할 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민석 총리 내정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인사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이번 정부 인사 한 명씩 이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넣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김문수 후보라고 불러야 되나?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김문수 전 후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전 장관? 김문수 전 장관이 어제 이제 김민석 후보자 인선을 두고 나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가져갈 거냐,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밝혔고요.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북한의 내재적 접근 방식을 가진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 하는 게 맞느냐,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위성락 지금 안보실장 되신 분, 그분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동맹파였고, 또 이종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주파, 남북관계 중시하는 자주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향이 좀 상반됐는데 이종석 후보자는 국정원에서 대북관계에 주력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도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충실하게 할 사람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김민석 어떤 분입니까? 뭐 유명한 운동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운동권 출신입니다. 건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저는 뭐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봐요. 처음부터
친명은 아니었죠. 예. 맨 처음에는 그 경기 손학규 대표 시절에 그쪽 네. 손학규계로 약간 묶였다가 또 안희정 지사 했을 때 안희정 지사가 2017년도에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 그때는 또 안 지사를 좀 돕기도 했고 예.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젊은 목소리를 내면서 했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관계 속에서 전략통으로 해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지만 나머지 인사 같은 경우는 김민석 후보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본인이 그 수석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데 있어서 그냥 말 한마디로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충성을 다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제 인선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국회의원들을 많이 가져다 쓴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그렇다면 겪어본 사람들. 자기가 민주당의 아버지였잖아요. 당의 아버지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데려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썼다. 결국은 조기에 국정을 장악하고자 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사람을 잘 못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쓰던 사람들 위주로 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모두의 대통령 통합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첫날부터 본인의 말과 배치되는 인사를 쓴 겁니다. 인사는 뭡니까? 뭐 인사가 만사잖아요. 예. 국정 철학을 어떻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느냐? 인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첫 인사를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 모두의 대통령. 그리고 또 얘기했던 그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과 달리 결국은 내 사람 썼다. 그렇게 얘기를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외교적인 예. 그 국정원장 포함해서 이제 외교적인 라인을 이렇게 쭉 봤을 때 가장 그거는 한미 동맹의 어떤 기반에 돼 있는 그런 인식보다는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그때 당 대표 시절에 공개 석상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선대들 예.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한 게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우리 선대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은 이 주석의 노력이 뭡니까? 저는 그 노력이 뭔지 모르겠어요. 미사일 개발하고 끊임없이 오물풍선 보내고 그런 것들이 선대들의 노력인지 모르지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 여기에서 이종석 후보자가 이른바 자주파잖아요. 예. 내재적 접근. 이 내재적 접근이 뭐냐? 말이 참 어렵잖아요. 최근에 내재적 접근 우리가 들은 말이 있습니다. 예. 예. 유시민. 아, 예, 예. 맞아요. 설란영 씨. 설란 여사 얘기하면서 예. 뭐 정신이 없다고 했나? 정신 나갔네 했나요? 발이 뭐 공중에 떠 있다 그랬나? 붕 떠 있다 그랬나? 예, 예. 뭐 그런 표현을 하면서 예. 사과를 하면서 설란영 여사의 내재적 접근 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내재적 접근이 좋아하네. 뭐냐면 결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까봐가 두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핵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위론 그거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새로운 게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면밀하게 끊임없이 내려온 겁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때 평양에 갔을 때 6.1 경기장인가요? 능라도 예. 거기 했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민족의 자존심, 뭐 불굴의 용기, 뭐 끝끝내 지켜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쓴 책에 반영을 해요. 책에서 그 설명을 합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책에 예. 내가 그 워딩을 굳이 넣었다. 자랑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이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는 그렇게 국제사회의 어떤 비판과 여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국정원장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많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경험을 통해 가지고 국정을 균형 있게 모두의 대통령과 모두의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본인 색깔의 친명 체제를 구축하고 그냥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통합의 정부를 구축하기를 바라는데 일단 시작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빅3를 뒀잖아요. 빅3. 예. 첫 번째 국무총리 예. 한덕수 총리 있잖아요. 그렇죠.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하고 전혀 직접적인 연이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렇죠. 요직을 차지했었던 그 그런 흔한 분이고. 분이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누구냐?
김규현 아, 국정원장 국정원장. 예. 일면식 아니 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었고요. 네. 또 김대기 비서실장 또한 본인과 선거 과정에서 어떤 도움도 받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직접 연결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의 추천을 통해서 그때 합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자기가 계속 얘기하죠. 대통령이라면서요. 네. 통합을 얘기하고 대통령 대표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어제 인사를 보면서 이한주 씨도 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한주 씨 누굽니까? 본인이 예전에 손영공 시절에 약 교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계속 이제까지 기본사회 시리즈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선거 과정에서 기본사회 아니고 뭐 우클릭하고 있다, 뭐 보수 중도다 얘기했는데 결국은 어떤 사람 그냥 본인의 좌파적 시장 경제 좌파적 어떤 식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서 뭐 박정희 정부 정책도 쓰겠다, DJ 정부 정책도 쓰겠다. 뭔가 말은 다 그렇어요. 그렇지만 쓰는 사람들의 면면은 보면 이제까지 진보적 사고와 어떻게 보면 친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사람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만 모두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대통령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통치가 아니겠다. 말만 그럴싸한 겁니다. 사실 보니까 아까 이제 강훈식 실장 말씀하셨는데 강훈식 실장은 저도 예전에 정치부 취재할 때 보면 평이 뭐 소통이 잘 되는 나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긍정적으로 예. 평가합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인사를 좀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뭐 본인이 직접 겪어보거나 아니면 노무현 정부 때 검증이 됐던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면 또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또 선을 그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민들에 대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안 쓴다고 하지만 본인이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척을 두지만 실제로 사고 방식이나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 그게 뭐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비슷한 결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 특히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어설픈 감원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AI 시대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가지고 어떻게 그게 감당이 됩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말은 국민들 앞에서 뭔가 잘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념은 여전히 옛날 과거형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오늘 저희가 보수 재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모셨거든요. 네. 보수 재건, 뭐 국힘 재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썸네일에도 다뤄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재건이 되겠냐, 뭐 국힘이 나아지겠냐 하고 상당히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원래도 느끼셨겠지만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이 당에 꼭 국힘이 보수는 아니고 보수가 꼭 국힘은 아니지만요. 이 국힘이라는 정당의 정치공학만 너무 남은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공학만 너무 깊이 자리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고요. 후보 결정 전이나 후나 뭐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조직이 제대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또 당권이나 본인 공천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웰빙당 아니냐 이런 지적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하면서 했던 그 발언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이 당내에 팽배해 있다. 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깃발 들고 내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경쟁에서 졌을 때는 열심히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이란 거는 조직의 싸움이거든요. 한 사람이 후보를 만들지만 결국은 조직 대 조직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정에서 저희가 저도 뭐 일련의 상황 속에서도 일정 부분 제가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과하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긴 그렇지만 단일화 과정이나 그다음에 후보가 경선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끝났을 때 한 사람이 딱 세워졌을 땐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죠. 책임 정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책임을 지우는 방식과 책임을 문제 제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나 스스로 내가 그런 비판을 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냉정한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새벽에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다면 어제 상황에 됐을 때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성하고 분석하고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일종의 약간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고 저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막고자 했던 사람들이 가지는 그 허탈감, 불안감, 어떻게 보면 패배감, 그다음에 허함, 이 허함이 크죠. 네. 그런 게 있다면 좀 공감하고 그리고 그 전날까지 치열하게 했다면 목도 쉬었을 것 같고 체력적으로도 방전돼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어제 딱 그 결과가 안 좋으니까 되게 아침부터 열심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문제 제기가 제3자가 봤을 때 당권에 대한 어떤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냐 그렇게 보이는 가능성이 크다. 그건 문제입니다. 네. 아니 이거예요. 전 비대위가 빨리 해산되고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되느냐? 저도 딱 떨어지진 않아요. 조기 전대. 조기 네. 전대. 네. 아 조기 대선. 제가 갈 수도 있죠, 그거. 아 네. 그럼요. 네. 제 무의식 중에 이런 바람이 드러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조기 전대가 필요하느냐? 네. 아니면 지금 비대위가 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좀 하면서 좀 차차 집단지성의 목소리를 한번 뭐 들어보자. 그럴 수 있는 건데 오늘 제가 오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오늘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더라고요. 다양한 네. 목소리가 분출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방향성이 가려지겠죠. 근데 저는 우리가 자꾸 이제 리더십을 바꾸잖아요. 네. 책임을 지우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평가를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여건을 마련한 다음에 네. 평가를 해줘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이제까지 굉장히 딱 너무 짧게 하고 책임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진가나 그 사람들에 대한 온전한 평가나 그런 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예. 저번에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저는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가지는 어떤 젊음과 변화와 쇄신과 혁신에 대한 어떤 메시지와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 그 선거 과정에서 이뤄진지 평가를 해보고 미진하다, 방향이 잘못됐다, 아예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바꿔야겠죠. 예. 방향은 맞는데 뭐 뭔가 이렇게 조금 우리가 덜 도와줬거나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가면서 조기 전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비대위원장 뭐 지금의 체제는 빨리 바꿔야 된다. 다 사퇴하라. 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럼 그 과정에 또 조기 대선이 아니라 조기 전대를 네. 위한 비대위가 또 꾸려져야 되잖아요. 네. 그야말로 관리형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일정을 고려했을 때 1년 남았습니다. 네. 이게 지방선거. 이 지방선거라는 게 우리가 그래요. 야, 너 선거를 위해서 너무 공학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게 결국은 네. 조직을 다시 재정립하고 세팅하고 그런 일련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정당이란 거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정치적 결사체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지방선거라는 명확한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더십을 만들고 그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서 조기 전대가 필요하다면 언제 정도 하는 게 좋은지. 근데 갑자기 지금 비대위원장을 바꾸고 또 다른 비대위원장을 하고 아니면 그 비대위원 없이 그냥 과도기적으로 뭐 최고위원, 비대위원 몇 명이 하면서 빨리 조기 전대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땐 더 복잡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문제 제기가 좀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네. 어떤 세력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된다고 의도인지. 한다. 어떤 네. 의도인지. 그렇다면 그분들 또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나의 말이 제3자나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봤을 때 왜 그렇게 비춰질까? 왜 그렇겠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의 원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니까 지금 그걸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결국은 당권을 통해서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좀 유지하고 뭔가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해석이 좀 나오는 데 있어서는 그 문제 제기하는 분들의 어떤 진정성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좀 그분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충원입니다. 야, 충원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입장 밝히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입장을 낼 만한 판단이 될까 싶은 분도 뭐 입장을 내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러기 여러 가지 좀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대선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 저희가 방송을 하고 제가 집에 네. 가는데 이제 여의도심 나가서 집에 가는데 그 한쪽에서는 만세 이러면서 호프집 같은 데서 민주당 지지층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민주당 뭐 당직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막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여의도에 오니까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움직이지만 지지층이나 뭐 국힘과 관련된 또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또 생계가 걸려 있는 거기도 하고 뭐 인생이 걸려 있는 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침울해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글쎄요 지금 이렇게 당 내부에서 싸우는 모습 그다음에 뭐 오늘 뭐 어떻게 의총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는 그런 것 비춰질지. 같아요. 예. 저 또한 죽기 살기로 했느냐. 네. 죽기 살기로는 못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제가 이제 총선 때 뛰었는데 내 선거만큼 열심히 뛰었느냐 그 말을 자신 있게 못 하거든요. 내가 김문수다 그런 말들은 슬로건이지만 그렇게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또한 누굴 비판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있는 만큼 예. 우리가 이견은 있을 수 있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생각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파열음이 여과 없이 나가는 건 또 도리어 그 과정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떻게 비춰지는가 또한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야 과연 저게 희망이 있겠어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견 제시나 어떤 다양한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의총장에서 조금 안에서 좀 치열하게 하고 밖에는 조금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거 하는 것을 뭐 생중계하듯 다 얘기해서 그걸 통해서 또 예. 언론이나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그거를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예. 치열하게 싸우되 내부 안에서 싸우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또 깔끔하게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과 행동은 원칙 있게 또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어떤 대오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예. 뭐 의총 관련된 내용들 근데 뭐 거의 생중계되든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근데 제가 안철수 의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뭐 안철수 의원 저희가 밀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 군데서 보도를 많이 했길래 제가 사진 한 장 좀 띄워드릴게요. 이번에 재조명을 좀 받더라고요. 개표 상황실을 대부분 떠난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끝까지 좀 자리를 지킨 게 화제가 됐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쟁 후보였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경쟁 후보였고 그 다음에 서로 의견이 좀 안 맞는 부분도 많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선에서 대변인님만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안철수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예. 저는 실은 안철수 그 우리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이 인천 미추홀구에 왔어요. 유세에 왔어요. 그때 그렇게 연단에 올라와서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위원장님 되게 제가 볼 때 참 존경스럽다, 멋지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우리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경쟁을 하다가 자기가 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졌던 후보가 큰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하고 저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상한 자리잖아요. 네, 속상한 자리라 저런 자리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끝까지 지키고 또 김문수 후보가 왔을 때 이렇게 맞이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라는 것들은 진심도 중요하고 선의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비춰지는 모습을 통해서 지지자들은 힘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죠. 깃발 들었을 때 나를 따르라 그런 리더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깃발을 들지 않더라도
내가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팔로우십도 되게 중요하다. 예. 내가 꼭 장으로서만 내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장이 아니더라도 참모로서 아니면 그냥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에서 충실히 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안철수 의원과 이번에 나경원 의원 그리고 또 현장에서 김문수 후보 주변에 또 현실에서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고 존경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정치는 누구나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좀 더 큰 권한과 어떻게 보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당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는 다양한 위치에서 사람들이 앞모습뿐만이 아니라 뒷모습도 보고 옆모습도 본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 저는 앵커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저 이번에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럼요. 그렇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그때 인천 네. 선대위 네. 현장에 왔을 때 제가 그 모래내 시장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때도 제가 나경원 의원님 멋지시다. 네.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누구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저도 많이 느끼고 저도 배워야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저 인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까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투표율을 보니까 득표율을 보니까 인천 경기가 참담해요, 사실. 맞습니다. 이게 호남 영남의 몰표는 뭐 그렇다 치겠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10몇 프로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런데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130만 표 차이가 났단 말입니다. 네. 인천에서도 표 차이가 많이 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도권 예. 1,300이 경기고 인천이 300, 예. 그다음에 서울이 900입니다. 예. 2,500만 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게 경기와 인천 특히 서부권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충청의 영향을 받았어요. 충청. 이번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뼈아픈 대목이 뭐냐면 충청을 잃은 겁니다. 충청이 저번 총선도 잃은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충청은 민심의 방향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어느덧 충청이 특히나 아산, 천안, 충북의 어떤 청주 그쪽에 도시들이 젊은 세대들이 유입되고 호남민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거기에서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청이 바로미터가 됐는데 예. 충청의 인천 쪽에 충청분들이 많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충청에서의 영향이 인천과 경기도 서남권에 영향을 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보수 정당이 예. 호남에 대한 진심, 호남에 대한 열심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선거공학적으로 뭐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냐, 득표가 얼마나 되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호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TK만 생각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남에 대한 어떤 동진, 동행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충청에 대해 해야 된다. 충청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충청에 있는 분들이 또 그분들이 인천과 경기도, 그다음 서울까지 다 영향을 주거든요. 충남 서쪽, 맞습니다. 서해안 그쪽에 이제 인천으로 많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서산, 당진, 서천, 보령 그런 분들이 많고요. 예. 저는 뭐 이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당진이고 아버지가 예산이거든요. 예. 충청도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이모도 인천에 계시고 친척분들이 인천에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충청에 대한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영남 자민련 돼버린 거 아니냐 라는 이게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참 어렵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그 당원분들 그리고 이제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이 지금 마음이 다 갈려 있어요. 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찢겨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신의 문제고 낮은 자세에서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열심히 하고 때로는 불리한 싸움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지면서 굉장히 논리 싸움과 그런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략적인 선택과 전략적 계산 전략을 통해서 나아가는 건 맞는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찢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깃발을 들었을 때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할 수 있다 그 자세가 아니라 낮은 자세에서 때로는 누군가 깃발을 들었을 때 따라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런 진정성, 헌신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보수 재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도 좀 기억이 나는데 2007년이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그때 당시에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맞습니다. 26%였나 굉장히 낮은 득표율을 기록을 네. 했습니다. 그때 뭐 투표율 자체도 63%밖에 되지도 않았었고요. 그래서 민주 계열은 완전히 폭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울 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략적으로. 2007년 대선과 2012년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1년에 민주당 그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 야당의 그 시절에 금태섭 전 의원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야당 시절에 책을 썼어요. 예.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단가 그런 내용인데 예. 그때 이른바 진보 정권이 보수 정권은 보수 진영을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을 바라봤을 때 저들은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굉장히 패배 의식에 쩔어 있다. 그 네.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당시 콘크리트 지지율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예.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치열한 반성과 허탈감과 그런 것들이 녹여 있는 책이 바로 이기는 야당이 갖고 싶다 이런 책이었습니다. 국힘의 리즈 시절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예. 정부는 모든 것들은 올라가고 내려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또 바뀌기도 하고 저희도 5년 문재인 정부의 5년을 또 우리가 5년 만에 승리로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또 3년 만에 정권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국민의 평가는 준엄하고 매섭고 민심은 매섭기 때문에 항상 위기일 때 기회가 있다. 그렇다면 이 기회의 작동은 뭐 이순신 장군이 명랑 그 영화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예. 이게 결국은 12척 배에서 홀로 가서 싸우다가 나머지 11척이 같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네. 헌신을 통해서 두려움이 이제 용기로 바뀐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도 필요하지만 낮은 자세에서 치열하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깃발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열정과 헌신, 그런 사람이 저는 리더십을 우리 국민의힘의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